고객님은 이미 사망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주민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산 화면에 제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신고자 김연우, 제 아들입니다. 같은 날 제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보험금도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집에 있었습니다. 사망 장소는 도심 모텔, 그리고 사망 신고 위임장에 찍힌 서명은 제 글씨였습니다. 제가 저를 죽인 겁니까? 은행을 나왔을 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죠. 사망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 있었고 신고자는 제 아들이었으며 제 재산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따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30년 넘게 세무사로 일했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서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가 접수되면 그 다음 절차가 준비돼 있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망이 등록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가 열리고 담보 설정 역시 법적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제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보험금도 청구됐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묶여있던 문서가 순서대로 제출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 주에 아들 회사는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음이 막혔고 거래처에서 채권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숫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사람은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담보를 추가하거나 다른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가장 빠른 구조는 뜻밖에도 단순합니다. 생존을 사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망이 되면 보험이 움직입니다. 사망이 되면 소유권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망이 되면 부견인이 대신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후견인. 2년 전 신경과 진료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지만 조심하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후견인 위임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법적 정리를 해두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계좌 처리나 병원 동의서를 대신해 줄 권한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재산 처분까지 연결된다고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서 저는 그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망, 근저당, 보험, 그리고 후견인. 4개의 단어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인감 도장도 분명 제 것이었죠.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제가 언제, 어떤 문장 아래에 서명했는지입니다. 제가 읽은 조항이 정말 그 내용이었는지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문장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은 아닌지입니다. 사망은 그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결국 하나의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후견인 위임 동의서. 제가 제 손으로 이름을 적은 그 종이로.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았죠. 대단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았고 방금 전 대화를 다시 묻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지에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구청 민원 열람 기록을 확인한 순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단 기록 열람 신청인 김연우 아들 보호자. 신청일은 진단일로부터 정확히 2주 뒤였습니다. 그 무렵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묶음 들고 있었죠. 만약을 대비해 법적 정리를 해두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후견인 위임 동의서라는 제목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금융거래와 부동산 처분, 의료 판단에 관한 대리 권한이 포함돼 있었고, 저는 조항을 읽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문서를 이번에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앞쪽 장은 시간이 지나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마지막 장만 유독 하얗고 표면 질감이 달랐습니다. 토너 번짐도 없었습니다.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제 글씨입니다. 분명 제 서명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이 붙어 있는 종이의 제조 연도와 잉크 성분이 최근 것으로 분석됐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의심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건 2년 전입니다. 종이는 최근 것입니다. 그 사이에 페이지가 교체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체된 페이지에는 원본에 없던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사망 시 재산 처분 및 대리 실행 권한 포함. 저는 그 문장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원본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감 증명 발급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3차례 발급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모두 대리인으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집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 도장이 없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단어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압류 통지, 후견인 권한, 사망신고. 제 서명은 2년 전입니다. 그 문장은 최근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제 이름을 남겨둔 채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저를 살려둔 채 죽일 수 있도록. 제가 서명한 건 정말 그 문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서명이 다른 문장의 근거로 사용된 걸까요? 사망진단서에 적힌 병원 코드부터 확인했죠. 형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조회하자 해당 코드는 등록된 요양기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줬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코드였습니다. 그 문서가 처음으로 틈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의사 면허 번호는 실제 인물과 일치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그날 밤 응급 진료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면허 번호가 사망진단서에 사용됐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다고 했죠. 누군가는 이름을 빌렸습니다. 아니면 번호만 사용했을 겁니다. 응급실 CCTV를 확보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 57분이었죠.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는 옆으로 기울어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습니다. 접수 기록에는 보호자 제출 서류로 신원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병원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절차는 진행됐죠.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남자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 운동화였습니다. 끈이 한쪽만 묶여 있었습니다. 낯익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신발만으로는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지문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들것 위 남자의 지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과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영상 속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3년 일했던 직원. 퇴사 직전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했던 사람입니다. 지문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들것 위 남자의 지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아들과 만났습니다. 식당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남아 있었죠. 그 다음 날 새벽 도심 모텔에서 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그 남자의 지문은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기록으로 사망했죠. 누군가는 시신 위에 다른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장 기록에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음주 흔적 일부. 타살 정황 없음. 사건은 단순 변사로 정리될 분위기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 이름이 공식 기록에 등록됐습니다. 강태준은 죽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됐죠. 그날 새벽, 저는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도심 모텔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록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을 올린 사람. 그 사람은 단순 전달자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숫자를 직업으로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각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3월 14일의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망이 먼저 적혀 있습니다. 병원은 그 뒤에 등장합니다. 이미 여기서 순서가 어긋나 있습니다. 병원 도착보다 사망 시각이 빠릅니다. 45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 45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그리고 사망 신고가 접수됩니다. 행정 기록이 확정됩니다. 그 직후 제 상가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6분 차이입니다. 6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류가 이미 완성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험금 청구도 같은 오전에 접수됩니다. 약관상 사망 확인이 끝나면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알고 있던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장 계약금도 그날 입금됐습니다. 사망 신고, 담보 설정, 보험 청구, 장례 예약. 각기 다른 기관입니다. 구청과 등기소, 보험사와 장례식장. 물리적으로 이동했다면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서는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이 움직인 것처럼. 아들 회사는 그 주에 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음이 막혔고 거래처가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단기 채무가 쌓여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4억입니다. 보험금은 2억입니다. 합치면 6억입니다. 아들 회사의 단기 채무 규모와 거의 일치합니다. 상가 공시가와 담보 비율을 적용하면 4억은 계산상 가능한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보험 약관상 사망보험금은 2억입니다. 숫자가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구조가 정교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망을 전제로 설계된 금융 흐름입니다. 시작은 새벽 3시 17분입니다. 저는 그 시간 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도심 모텔에 있었습니다. 사망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둘을 연결했습니다. 시간을 알고 있었고, 절차를 이해했고,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 이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전달자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하루를 설계한 사람이었을까요? 경찰 사건 기록을 열람했죠. 도심 모텔 변사 사건. 사건 번호는 존재했습니다. 접수 시각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공백이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확보하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지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과 일치했습니다. 아들 회사에서 3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퇴사한 지 8개월. 퇴사 사유는 자발적 사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강태준은 회사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었습니다. 보증 채무는 5억을 넘고 있었죠. 회사의 압류 통지가 시작된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연락을 직접 받고 있었고, 독촉 전화를 받던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강태준이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아들과 만났습니다. 식당 CCTV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8분, 12분 통화. 그 이후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도심 모텔. 강태준은 사망했습니다. 현장 기록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타살 정황 없음. 음주 상태 추정. 단순 사고사 가능성. 사건은 그렇게 정리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기록으로 사망했죠. 두 사람의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강태준의 신원을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강태준이었을까요? 그는 회사 채무의 핵심 보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하면 채무 구조는 즉시 복잡해집니다. 보증 채무는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법적 다툼은 길어집니다. 채권 회수는 지연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회사에 필요했습니다. 같은 날, 저는 서류상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제 재산에는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보험금은 청구됐습니다. 강태준은 실제로 사망했고, 저는 행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둘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이름은 사건 기록에서 비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망자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얹었습니다. 강태준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이 먼저 준비돼 있었을까요? 그 순서에 따라 범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왜 그의 이름은 사라졌을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사망 신고를 실제로 접수한 사람. 그 창구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청 CCTV 보관 기한은 30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9일째 되는 날, 저는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죠. 하루만 늦었어도 영상은 삭제됐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기한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열렸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창구 앞에 선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수. 아들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입니다. 3년 근무. 퇴사 후 은행 여신 심사팀으로 이직했습니다. 여신 심사팀은 담보와 대출을 검토하는 부서입니다. 그날 처리된 4억 근저당 설정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부 검토자 서명란. 박지수. 사망신고 접수자. 근저당 내부 검토자. 같은 이름이 2번 등장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선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후견인 동의서 사본 제출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대리인 서명. 필적 감정 결과. 동일 인물 가능성 높음. 박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제 후견인 동의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사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담보 설정을 내부 검토했습니다. 3개의 절차가 한 사람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건 전달이 아닙니다. 조정입니다. 사건 전날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박지수. 18분 통화. 그 이후 박지수와 강태준 사이의 통화 기록은 없습니다. 강태준은 아들과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박지수는 제 사망을 접수했습니다. 동선이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 신고. 담보. 보험. 각 단계가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선처럼 이어졌습니다. 박지수는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채무 구조를 재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범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설계라는 단어도 피했습니다. 구조라고 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 했다고. 한 사람의 실제 사망 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얹는 방식으로. 그녀는 강태준의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사망 전에 알았을까요? 사망 후에 알았을까요? 후견인 동의서 마지막 페이지는 언제 교체됐을까요? 그 교체는 강태준 사망 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전부를 설계했을까요? 아니면 승인만 했을까요? 박지수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튼을 그녀 혼자 눌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 그 최종 확인 버튼은 누가 눌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 접수 기록을 다시 확인했죠. 청구 시각은 오전 10시 11분. 접수 방식은 온라인이었습니다. IP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위치는 아들 회사 사무실. 그 시각 아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입카드 기록도 일치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는 박지수가 했습니다. 담보 설정 내부 검토도 박지수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아들 명의로 들어갔습니다. 전자 서명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아들의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3번 읽었습니다. 사망신고가 끝난 뒤, 근저당이 접수된 뒤, 보험금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조사실에서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강태준 사망 소식을 아침에 들었고, 박지수가 법적 정리를 돕겠다고 했고, 후견인 권한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망 신고까지 진행된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왜 했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없었다고. 시간이 필요했다고. 며칠만 숨을 돌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은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 저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는 연대 보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채무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담보와 보험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계산했습니다. 실제 사망 하나, 서류상 사망 하나, 겹치면 6억이 된다는 계산. 아들은 설계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보험금 청구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실행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공모였을까요? 아직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 이름은 아들 회사 서버에서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11분. 사망자가 수익자로 처리되는 순간. 아들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를 봤을까요? 아니면 숫자를 봤을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기록을 되돌리는 일. 그리고 강태준의 이름을 다시 올리는 일. 허위 사망 신고 취소 처리는 사건이 드러난 지 47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저는 다시 구청 창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줄이 길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확인 도장을 찍겠다고 했죠. 네모 도장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생존 확인. 두 글자를 읽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등록 사망 기록은 정정됐습니다. 연금은 재개됐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도 복원됐습니다. 상가 계좌 동결은 해제됐고 보험금 지급은 중단됐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멈췄습니다. 후견인 동의서는 사문서 변조 혐의와 연결돼 일부 효력이 제한됐습니다. 박지수는 공전자기록 변작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들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공모 여부 수사 중이라는 문장이 공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정 이력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원본 사망 기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월 14일 오전 3시 17분. 그 시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행정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존재합니다. 한 번은 사망자로, 한 번은 정정된 사람으로, 그리고 강태준. 그는 아직 신원 미상 사망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문은 확보돼 있지만 공식 사망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기록이 저를 죽였습니다. 그는 죽었는데 기록이 그를 지웠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로 사라졌습니다. 47일 동안 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간 제 이름으로 움직이려 했던 돈은 6억이었습니다. 보험금 2억, 담보 대출 4억. 누군가에게 그 숫자는 구조였겠죠. 누군가에게는 숨통이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삭제였습니다. 제 이름은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이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심 모텔에서 시작된 설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을 처음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분 단위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기록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시는 제 이름이 누군가의 계산식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적 반전. 말하지 못한 기록은 여기에 남습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선택입니다.